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라리가 37라운드에서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드리가 멀티골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3연승을 기록했고 라리가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37라운드가 끝나면서 라리가의 중요한 순위들은 다 결정이 났습니다.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 2위는 바르셀로나, 3위는 지로나, 4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네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게 됐고요.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틀레틱 클루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5위를,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6위를 차지하면서 아틀레틱 클루브와 소시에다드가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7위는 베티스가 차지했죠. 그러면서 베티스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위 카디스, 19위 그라나다, 20위 알메리아는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라운드, 최종 라운드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팀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38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르셀로나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차비 감독 경질설 이야기가 나왔죠. 차비 감독 인터뷰 때문에 라포르타 회장이 격노했고 그러면서 차비 감독의 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났는데요. 만약의 경우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 바르셀로나를 이끈다면 그러면 바로 지난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전이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 감독으로서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시끄럽다고 봐야 되겠죠? 팬들은 차비 감독을 지지하는 계속해서 함성과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차비 예스, 라포르타 노라고 외쳤죠. 그러면서 라포르타 회장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과연 차비 감독은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떠날까요? 요 이야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라요 바이에카노전에 집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함께 가시죠.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7라운드에서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했는데요. 전반 3분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라민 야말의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쉽게 풀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라요 바이에카노의 역습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후반전 교체 투입한 페드리가 주앙 펠리스의 슈팅이 결국은 흐른 것을 직접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골을 넣었고 그리고 아라우의 환상적인 롱패스를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팀의 세 번째 골,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3대0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XG값을 보면 1.26, 라요 바이에카노가 1.28이에요. 라요 바이에카노가 득점 기회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테오 슈테겐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72%대 28%였고요. 슈팅 숫자는 오히려 라요 바이에카노가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 14대 15였고 유효 슈팅 숫자는 6대 4였죠. 라요 바이에카노가 슈팅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유효 슈팅이 좀 적었고 테오 슈테겐을 넘지를 못했으니까요. 결국 이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스페르코파 진출권을 손에 쥐게 됐죠. 올 시즌 돌아보면 아쉬움이 더 큽니다. 무관으로 마치게 됐잖아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하게 됐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의 독주를 막았다고 보긴 어렵고요. 스페르코파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는 8강에서 아틀레틱 클루브를 만나서 결국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고 아틀레틱 클루브는 이후에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서 2차전에 아라우가 퇴장을 당하면서 대패를 당하면서 결국은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올 시즌은 마치 과도기를 겪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라민 야말이라든가 쿠바르시, 페르민 이런 남아시아 출신들이 등장을 해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긴 했지만 역시 우승 트로피를 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이 중요하죠. 다음 여름에 전력 보강을 확실히 해서 다음 시즌 우승을 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감독이 경질될지 남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물론 차비 감독이 경기마다 전술의 변화를 확확 가져가는 편은 아니에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패턴으로 선수 조합을 했었고요. 여기다가 확실한 피보태가 없기 때문에 밑에 미드필더 자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즌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비, 페드리, 도용 연달아서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결국 긴도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수에서 고생 되게 많이 했고요. 크리스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모습도 있었고 여기다 페르민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골을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은 선수 구성에서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드필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 라인도 변화가 많았고요. 그리고 공격 라인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자리를 제외하면은 공격 쪽도 좌우가 계속 바뀌었죠. 라민 야말이 이제 오른쪽 자리의 주인이 됐고 왼쪽은 여전히 경쟁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도 발데가 부상을 당하면서 왼쪽 라인에 칸셀로가 들어오고 쿤데도 센터백으로 뛰다가 라이트백으로 가고 여기다 아라오는 시즌 막판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이니고하고 쿠바르시가 나오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이 고생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가 아쉬웠다는 거는 부인하기는 어렵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칸셀로가 위로 올라가면서 칸셀로를 제외한 3명의 수비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3백 형태로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쿠바르시가 점차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패스를 통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니고하고 쿤데도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세컨볼 싸움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어요. 다만 이 경기는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뛰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르민이라든가 세르지 로베르토의 활약은 좀 아쉬웠거든요. 오히려 후반전에 들어온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페드리의 경기가 되고 말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페르민은 확실히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일관된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는 선발보다는 교체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세르지 로베르토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오랜만에 골맛을 봤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결국 또 교체 아웃이 되지만 그러면서 호키가 들어가면서 호키도 출전 기회를 잡는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은 레반도프스키의 골 장면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페드리의 3번째 골도 대단했죠.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38라운드 세비야 원정에서는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동안 기회를 주지 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물며 원정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토르 호키라든가 페란 토레스, 조앙 펠릭스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은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였다. 우승 경쟁이 끝난 상황이기에 이미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2위 사수가 최소한의 목표였다. 2위를 기록하는 게 목표였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죠.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은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쫓아가는 입장에서 수비적으로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 수비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올 시즌 전반기에 수비 문제가 좀 심각했고요. 쿠바르시가 등장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찾는 듯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또 수비가 좀 흔들렸었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경기력이 좋아졌다. 차비 감독은 전체적으로 올 시즌을 돌아봤을 때 점차적으로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길 바란다. 다시 우승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겠죠. 팬들이 클럽과 관련된 사람을 상대로 히스를 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바로 요 얘기죠. 최근 차비 감독 경질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라포르타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차비 예스, 라포르타 노라는 외침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차비 감독을 향해서 부정적인 휘슬을 불거나 야유를 보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비 감독 이 경기 지휘하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스스로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구단 관계자들 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남아달라고 얘기해서 남았는데 경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참 웃기죠? 웃깁니다. 차비 감독 경질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캠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캠핑하는 그 순간 차비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카탈루냐의 라디오 방송국 RAC1 PD의 발언인데, 차비는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감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비 감독이 알메리아전 전에 한 인터뷰, 바르셀로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최고의 팀들과 경쟁하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하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 경쟁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승 경쟁은 하겠다는 이야기지만 지금 재정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몇 년간 우승 경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라포르타 회장은 지금 이 선수들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 선수들은 좀 부족하다는 거야? 우리 재정은 너무 나쁘다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보니까 요 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차비 감독 경질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차비 감독은 알메리아전 끝나고 축하 인사밖에 안 받았다, 나는 다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차비 감독이 라포르타 회장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전에 라포르타 회장이 왔죠. 근데 라포르타 회장과 차비 감독이 잠깐 만났는데 이 경질설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세비야전 끝나고 나서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라포르타 회장과 데코 스포츠 디렉터와 라파 유스테 부회장과 그리고 차비 감독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요, 그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비 감독이 이렇게 떠나면 레전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사실 감독을 한번 임명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믿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레이카르트 감독 임명했을 때도 그랬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 임명했을 때도 그래요. 이게 라포르타 1기입니다. 자, 라포르타 2기 때 왔더니만 쿠만 감독이에요. 근데 쿠만 감독은 라포르타가 임명한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만 감독은 경질이 됐고, 그리고 차비 감독이 왔단 말이에요. 차비 감독이 2024년 초 비아레알전 대패 이후에 스스로 올 시즌까지만 팀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라포르타 회장이나 데코 스포츠 디렉터나 라파 유스테 부회장은 차비를 잡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설득이 됐고, 차비 감독은 원래 계약한 기간 다음 시즌까지 이끌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경질설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바르셀로나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쿠만 경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쿠만이 성적을 못 냈고 라포르타 회장이 임명한 감독이 아니잖아요. 바르토메오 회장이 임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바라보는 시선과 회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쿠만 감독 경질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쿠만 감독이 레전드예요. 바르셀로나가 1990년대 초반, 1992년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할 때 결승전에서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결승골 넣은 선수가 누굽니까? 쿠만이에요. 쿠만은 선수로서도 레전드란 말이에요. 근데 레전드를 잘라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차비 감독을 모셔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떠나겠다는 사람 잡아놓고 다시 나가라고 얘기하면 명분이 있습니까? 레전드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팬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차비 감독 남던지 떠나던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오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영상 제작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죠. 라요 바이에카노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페드리입니다. 페드리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자마자 2골을 넣었거든요. 슈팅 2개, 유효슈팅 2개, 2골.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죠. 저는 페드리가 결정력만 좋다면 페드리의 자리는 그 자리라고 생각해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페드리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자리에서 올 시즌 긴도안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민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죠. 근데 페드리가 그 위치에서 결정력만 뛰어나면 무언가 만들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워낙에 테크닉이 뛰어나고
그리고 드리블이 뛰어나기 때문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드리가 자신이 어디서 뛸 때 가장 잘한다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시즌에 피보테는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보테가 들어왔을 때 더용과 함께 뭐 삼선이라든가 또는 더용이 위로 올라온다고 봤을 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김도환, 페르민,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윙어 자리에도 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 쪽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페드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를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득점력이 더 향상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페드리는 올 시즌 공식 33경기에서 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이 잦은 게 아쉽죠. 그것 빼고는 진짜 올 시즌도 한 20경기는 못 나온 거예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안 해도 되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자신감 있게 경기를 마쳤다고 얘기했고요. 차비 감독과 라포르타 회장은 시합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차비 감독 경질설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차비 감독과 불화설이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피냐도 그렇고 조앙 펠리스도 그렇고 불화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선수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잔류를 선언한 차비 감독 아니겠어요? 그 점을 봤을 때는 갑자기 나온 경질설에 대해서 선수들도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비 감독은 이번 시즌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세비야전부터 다음 시즌에 좀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프리시즌에도 마찬가지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확실한 피보테는 영입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건 확실한 피보테입니다.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피보테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윙어가 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되는 선수가 피보테 자리에 수비맨디, 킴미 이런 선수들이고요. 왼쪽 윙어 자리에 니코라든가 뭐 다니 올모라든가 다양한 선수들이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측면 수비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조앙 칸셀로와 조앙 펠리스가 임대 복귀를 한다면 결국 측면 쪽에 수비 자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다만 차비 감독이 발데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다음 시즌 발데를 주전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엑토르 포트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트는 좌우 측면 다 뛸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피보테와 윙어 그 다음이 이제 측면 수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 레반도프스키 이적설도 있고 최전방에 다른 선수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레반도프스키가 이적하고 최전방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되겠어요. 변하지 않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라민 야말이 중심이 되고 수비 쪽에서는 아라우 쿠바르시가 중심이 되되 이니고가 백업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용이 미드필드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용, 페드리, 가비 다음 시즌은 부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김도환이 고생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차비 감독일 때 얘기예요. 차비 감독이 만약의 경우 팀을 떠나게 된다면 새로운 감독이 와서 새로운 감독 입맛에 맞게 선수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을 대거 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비 감독이 떠날지 남을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바탕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진짜 예측 불허의 팀이 됐어.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가 달라.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자, 바르셀로나 올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어요. 하지만 올 시즌에 라민 야말, 쿠바르시, 페르민 성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엑토르 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즌 더욱더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시즌 준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시즌은 올 시즌과 달라야 됩니다. 다음 시즌은 우승하는 시즌이 돼야 됩니다. 한번 달려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나만 불안한가?